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마주합니다. 여기서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결국 후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좋을수록 후회의 정도가 줄어들지만 결과가 나쁠수록 잘못된 선택을 원망하며 깊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미리 결과를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항상 모든 일은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가 남는 것이죠. 그 누구도 완벽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죽기 전에는 후회를 남기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후회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활하다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후회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후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후회를 덜 남기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후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삶의 경험을 가진 인생 선배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어떤 후회를 하게 될지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아온 분들은 그 과정을 대부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나이가 된 인생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야 후회하는 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일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여 매일 하던 일만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루다 보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외치며 죽어라 일만 하다가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돈을 아끼며 사는 것은 좋지만 사치를 부리지 않는 한도에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돈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것과 원하는 것을 조금은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나를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고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바로 시작합니다. 너무 돈을 아끼려는 마음이 큰 나머지 1,000원만 더 내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도 1,000원을 아끼려다 좋은 음식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줄 안다면 행복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인지 아니면 남이 원하는 삶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임종을 앞둔 분들이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을 계속 의식하다 보면 나 자신을 잃게 되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나이값 못한다고 욕할까봐 혹시 나를 뒤에서 흉보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남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무얼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뒤에서 욕을 한다 해도 그것보다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을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내 기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조언은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진정으로 실천하는 분들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혼자 남게 되면 자연스레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감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억지로 밝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러한 고독과 잘 지내는 방법을 하나씩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혼자가 되었을 때 외롭고 쓸쓸한 감정에서 벗어나 고독과 함께 덜 후회하는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책별표 단독자 별표를 통해 왜 고독감을 느끼는지, 어떻게 하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이라고 하면 외롭다,
불안하다, 무섭다, 싫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를 보면 고독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은 듯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마음속으로 고독 아닌 고독감을 괴물처럼 키운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독보다는 고독감이라는 괴물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고독이란 인간이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고독감은 실체가 없는 느낌과 같아서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만 해도 마음가짐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친한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길고 진하게 사귀는 데에만 가치를 두어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하고 얕은 교류를 관계의 기본으로 삼으면 고독감으로 고민할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상상을 해보세요. 깊은 외로움으로 몸도 마음도 시들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혼자 생활하는 것은 고독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교류가 전혀 없는 곳이라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고독이 가져오는 외로움보다는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 클 것입니다. 그러니 고독감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지 않을까요? 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어떤가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감에 침식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고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집단 속에 있을 때 전체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작용하므로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고독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먼저 책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책을 읽으라는 조언이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어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책은 저자가 오랜 시간을 홀로 보내며 쓴 결과물입니다. 물론 책 한 권이 나오기까지는 편집자, 디자이너, 인쇄소 직원 등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저술 시간만큼은 저자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저자가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알찬 작품을 만들어내면 이 작품을 읽는 사람은 그 완성된 열매를 즐기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쇄작용 속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고독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항상 저자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더라도 책을 읽으면 그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을 쓰는 일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작업은 쉽지 않지만 글을 쓰는 동안에는 그야말로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생각을 쓰는데 사용하니 이보다 호화로운 일이 있을까요? 쓰는 과정에서 집중하여 생각할 수 있고 복잡했던 머릿속이 정리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충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글쓰기는 생각을 말로 바꾸어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엉켜있던 감정이 풀리며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감을 해소해주는 또 다른 벗으로는 음악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음악은 그렇지 않으므로 큰 장점입니다. 고독감을 느낄 때 음악을 들고 그 공간에 몸을 맡겨보세요. 일을 하면서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멜로디가 배경이 되면 외로운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리듬에 몸을 맡기다 보면 멜로디가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리듬과 멜로디가 하나가 되어 나를 위로해줍니다. 저는 특히 외로울 때 정해진 곡을 1에서 2주 동안 200번 정도 반복해서 듣습니다. 이를 원트랙 리피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음악을 듣는 동안에는 고독감을 차단할 수 있어서 결국 고독감이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심신이 더욱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특히 이러한 생활 패턴은 고독감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몇 년 전 별표 인스타 브레인 별표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저자인 스웨덴 정신과 의사 안데르스 한센 박사에 따르면
하루 2시간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은 우울증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방대한 정보가 끊임없이 흡수되면 뇌의 정보 처리 기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뇌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뇌의 과로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운동입니다. 인류는 500만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생활해왔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해진 것은 길어봐야 최근 10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긴 역사에 비추어 보면 이 기간은 눈 깜짝할 정도로 짧습니다. 인류가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고 심신을 건강하게 진화시키는 날이 오려면 아득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하지 않고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산책입니다. 산책을 하면 사계절의 변화와 풍경, 그리고 바람과 공기를 느끼며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면서 기분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약 1시간 정도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합니다. 특별히 산책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려견에게 산책이 필요하다 보니 일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쉴까 생각하다가도 산책을 다녀오면 늘 다녀오길 잘했네. 기분도 전환되고 좋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반려견을 키우는 것 자체가 고독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다니다 보면 저처럼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면 전혀 고독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려견을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이 곁에 있어 고독을 느낄 일이 없습니다. 고독감은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그 외로움이 몸에 전염되면 몸도 굳어지게 되어 수족냉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 마음까지 포근해집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지압이나 마사지가 좋은 처방이 될 것입니다.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의미에서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는 것도 훌륭한 힐링 방법입니다. 마음이 외로우면 몸도 외롭고 몸이 외로우면 마음이 외로워지는 악순환을 한번 끊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 밤 사우나를 하며 몸을 데우고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고독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고 피로가 풀리며 활력도 회복되니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띠가 50번 돌아 우리는 환갑을 맞게 되지만 여전히 인생의 재출발 지점에 서 있는 듯합니다. 60세가 되면 일을 계속하더라도 과거처럼 경쟁사회에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자산이나 연금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나더라도 젊을 때처럼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최상위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초조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란 진귀한 책을 빌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즐거움이란 따뜻하고 맑은 봄 가을에 밖으로 나서는 순간, 즐거움이란 아침에 일어나 어제까지 보지 못한 꽃이 피어있는 걸 보는 순간, 즐거움이란 오랜만에 생선을 구워 아이들이 맛있다며 먹는 순간, 즐거움이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와 우스갯소리를 하며 크게 웃는 순간, 즐거움이란 좋아하는 붓을 구해 먼저 물에 적신 후 시험해보는 순간과 같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을 찾아가며 살 수 있다면 중년기 이후의 하루하루가 더욱 알차게 채워질 것입니다. 정년퇴직 후에 할 일이 없어지면 다시 고독감이 찾아옵니다. 특히 일에 몰두해온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느꼈던 소속감이 사라지면서 마치 자신이 설 자리가 없어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고 종일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외톨이가 된 듯한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점차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되고 무기력해지며 최악의 경우 노인성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을 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조금씩 작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집을 짓는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돌 하나하나를 쌓아 돌담을 만드는 아저씨의 일상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식도 손주도 있었지만 직접 지은 통나무집에서 혼자 살며 주변에 돌담을 쌓아주는 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좋아하는 요리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레시피에 도전해보기, 매일 산책하면서 발견한 것들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자비로 출판해보기 등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도전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어 미션이라 여길 수 있는 일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하게 되어 더욱 즐겁고 보람찰 것입니다. 나아가 일할 때처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고독에 대한 나쁜 예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개할 작품은 별표 리어왕 별표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 이렇게 늙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노후의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리어왕이 정권에서 물러나며 세 딸에게 영토를 나누어주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딸들에게 자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피력하게 하여 가장 지극히 자신을 생각하는 딸에게 많은 유산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셋째 딸인 코델리아는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을 해 리어왕의 노여움을 삽니다. 셋째 딸을 제외하고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리어왕은 50명의 시종을 데리고 두 딸의 집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딸들은 아버지의 시종들까지 돌보아 줄 수 없다며 홀로 오라고 요구합니다. 리어왕은 첫째와 둘째 딸에게 배신당했다며 분노하고 결국 절망하여 폭풍우속을 방황합니다. 고독의 수렁에 빠진 노인 리어왕의 절규가 이어지는 이 장면은 매우 극적입니다. 사람아 불어라. 나의 뺨을 찢을 때까지 불어라. 미쳐 날뛰어라. 리어왕은 결국 셋째 딸 코델리아를 찾아가 위로를 받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이놈도 저놈도 살인자다. 모반을 꾀한 놈이다. 라고 외치며 숨을 거둡니다.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리어왕은 마지막까지 기운이 넘칩니다. 미쳐 날뛰는 리어왕을 보는 것이 흥미로울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노인이 가까이 있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고독을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리어왕의 비극을 통해 노인이 고독해지지 않으려면 필요한 세 가지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생전에 재산 증여를 서두르지 않을 것. 상속자가 유산만 받고 나서 상속인을 돌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완고해지고 참을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화를 내기 쉬워집니다. 저는 이를 노인성 화증후군이라고 부르며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극중 리어왕의 모습을 참고하여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책 별표 단독자 별표와 함께 기꺼이 고독을 만끽하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듯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오직 나 하나로 충분해지는 삶에 대한 힌트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 덜 후회하려면 알아야 할 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너무 일만 하며 살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고독을 받아들이고 독서, 글쓰기, 산책, 음악 등으로 고독감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행복한 시간을 갖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진정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더욱 후회 없고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